조선시대 여성이라 하면 가사일과 육아로 점철된 삶이라 여겨졌다. 당시에는 사회활동뿐 아니라 학문을 쌓는 일도 여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지식에 대한 열망을 품으며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했던 여성들이 있었다. 가사와 육아뿐 아니라 수준 높은 경제 지식과 생활의 지혜까지 총망라한 조선 최고의 실용서를 저술한 것은 물론 태교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서적, 그리고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고안한 조선의 여성들. 조선을 이끈 숨은 힘, 여성 지식인들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산 유적지는 조선 실학의 산실이자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실학박물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실학자 중 여성학자의 초점을 둔 기획전인 것이다. 그동안 이제 실학이라는 것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유학의 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 고유의 영역이라고 실학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여성들이 물론 시나 이런 글도 남긴 여성들도 있지만 실제 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선 후기 실학의 어떤 그러한 학문적인 변화와 여성도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학과 조선의 여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이 시와 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서적을 집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책의 주제는 광범위 있고 알려지지 않는 생활 실용서도 꽤 많았다. 조리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실 의식주라는 부분이 이제 여성과 상당히 이제 가까운 여성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거리인데 그와 관련한 책들이 하나의 집안 뭐로 가전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기록물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쓰여지고 지금도 많이 그런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저술한 책 중 생활 밀착형 도서들이 눈에 띈다. 계절별 음식 조리 방법부터 농작물을 가꾸는 방법까지 실제 생활과 관련된 지식들이 담겨 있다. 실학의 핵심은 실사구시,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중시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여성들 중 실학자라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 실학과 연결되는 여성을 꼽자면 태교 신기를 쓴 사주당 이 씨와 규합 총서를 쓴 그 빙어각 이 씨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쓴 저술들은 종래 여성들이 남긴 글하고는 달리 고전이라든가 문헌을 기반하여 전문 그 생활 지식을 토대로 저술을 했기 때문에 뭐 실학서라고 불러도 뭐 그렇게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우리나라 최초의 태교 도시다. 그리고 태교에 대한 교육도 활발하다. 주 1회 용인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태교 수업이다. 태교란 임신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 마음가짐 등을 조심하는 일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태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 태교의 기본은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제 왜 부부의 사랑이냐?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는요, 임신부는 서로 날마다 이렇게 끌어안고 정말 포옹하고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막 이래야 돼요. 태교 수업은 임산부들의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오늘 이 수업은
다른 태교 수업과는 시작선이 조금 다르다. 현대 임신 정보뿐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태교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수업의 시작은 아주 특별한 책으로부터 시작됐다. 태교신기라는 그 오래된 217년 전에 쓰여진 책에는 이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부부 예절에서 1장 3절에 부부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부부는 날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함에도 흉허물 없이 편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붕 아래나 침실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마음가짐과 건강을 조심하라 일렀던 책 태교신기. 과연 이 책은 누가 썼을까? 용인의 한 묘역, 한 여성을 기념하는 묘이자 용인을 태교도시로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바로 이사주당의 묘다. 태교신기를 저술한 이사주당. 그 태교신기 안에는 부부관계를 유달리 강조했는데 이사주당은 남편 이한규와 함께 이곳에 묻혀 있다. 이사주당은 유한규와 결혼을 해서 1남 3녀의 자식을 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들 유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한글 학자로 대표되는 그런 학자이고 세 딸도 모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주당이 유명하게 되고 이사주당이 어떤 문화재적 가치, 컨텐츠를 가지게 된 게 바로 이제 태교신기를 저술했다는 점인데요. 이사주당이 본인이 임신하고 육아를 하면서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딸에게 책으로 전달을 해준 것이 태교신기다. 태교신기 안에는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임산부로 조심해야 할 일이나 주변인들의 역할까지 두루 적혀 있어 임산부들에게 유용한 실용서적으로 꼽힌다. 태교신기 이전에도 여러 의서라든가 태교를 담은 그런 서적들이 있었지만 이사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존의 의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체험했던 여러 가지 태교에서 필요한 중요한 임신부의 몸가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서적을 집필한 것, 사실에서 기반된 지식, 바로 실학이다. 태교신기는 이사주당 그녀가 60년 동안 겪고 보았던 일들을 적어내린 생활 지혜서인 것이다. 사주당 이 씨의 본래 당호는 희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담기를 이제 바란다, 갈구한다는 의미의 희현당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 사주당으로 당신의 당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당은 말 그대로 그 주자를 스승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주당이라는 그 당호 속에 당신이 어떤 학문적인 성격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지만 성인이 되고 싶었던 이사주당. 그녀의 학문적 배경에는 남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유한규와 수많은 토론은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이사주당이 어느 날 바느질과 길쌈을 하다가 그걸 손에 놓고서 한 말이 있다. 인의인 제자호. 여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노릇이 어찌 바느질하고 길쌈하는 것에 있겠는가라고 이제 자각을 하죠.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행실과 역할 등을 여러 시각으로 분석한 책. 조선 최초의 태교 지침서 태교신기다. 그렇다면 태교신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태교신기는 전체가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아기를 가진 어머니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처신의 문제, 그 다음에 가족들의 어떤 도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은 그 태교의 중요성은 온 가족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남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태교신기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임신 기간은 280여일 정도 된다. 약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 동안 엄마 몸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이다. 그 시간 아기는 엄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태교 신기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내용이다. 10년의 스승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10달 태교가 중요하고 어머니의 10달 태교보다 중요한 것이 하룻밤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했다. 최근에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후성 유전학의 부분으로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 섭취라든가 스트레스 여러 분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선 음식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엄마가 잘 먹어야지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라는 그 평생의 건강이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태아 프로그래밍이란 뱃속에 있는 280일 시간 동안 태아 스스로 뱃속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다이어트 때문에 태아가 배고픔을 느끼면 중요한 장기에만 영양분이 가도록 하고 덜 중요한 장기의 유전자를 꺼놓는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면 그 유전자로 인해서 비만이 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기도 한다. 놀랍게도 태교 신기에도 그 내용이 있다. 어미가 잘 먹지 못하면 태를 잘 기르지 못하고 태가 잘 길러지지 않고 아이가 재주 있고 장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적었다. 태교 신기에서 현대 의학을 발견할 수 있다. 양수 과소증의 원인 하나로 소음을 들기도 하는데 태교 신기에도 소음에 대해 경계했다. 태교 신기는 산모 스트레스에 관해서도 적었다. 현대에서도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교신기 책 자체도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태교신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그 자체가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교의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전문서로 엮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사주당은 그 하나의 그 정말 독립된 분야로 태교를 인식을 하셔서 이 전문서를 펴냈다는 거는 이 생명 현상에 대한 그 중요함을 일찍이 많이 느끼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1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태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건 아닐까. 그리고 217년 후 산모들이 태교 신기를 보고 태교를 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닌 엄마와 부모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태교 신기를 배운 산모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 저 여기 와서 태교 신기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됐는데 217년 전에 조선시대에도 여성들이 태교에 대해서 힘썼다는 게 놀랐고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태교라는 게 참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 나누고 또 아기 생각하면서 뭐 그림 그리고 만들고 이러면서 그냥 제가 행복한 것 자체가 태교더라고요. 조선시대 여성 역사 연대기를 보면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여성을 제약하는 금기가 점점 늘어난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성 문인이 나타난다. 결국 근대에 이르러서 여성 공교육이 시작됐다. 경직된 조선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17세기에 이르면 유교 경전을 이해하고 시문을 남기는 양반 부녀자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사임당이다. 당대 신사임당이 이미 그림으로서는 장안에서 서울에서 그 유명했던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이미 기초적으로 뭐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고 율곡이 어머니 그 행장, 어머니 일대기에서 적어놓고 있어서 그 글을 이미 읽을 줄 아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사임당과 후기 지식 여성을 가르는 것은
책의 지필 여부다. 신사임당은 훌륭한 문장가이지만 서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 여성들은 지필 활동을 시작으로 배움을 넘어 학문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다를 바 없다는 과감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던 여성 지식인들도 있다. 성리학을 연구한 사실 여성들은 상당히 이제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남성들의 고유한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드물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성리학을 연구한 여성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이 여성 성리학자이고요. 특히 이제 윤지당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게 경전을 연구하면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도 남겼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곳에 가면 조선시대 지식인 여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서적이 있다. 일권 68장으로 남겨진 책, 바로 규합총서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당시 여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인 규합총서.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곁에 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들춰봤을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일까? 한글로 쓰여져 있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그야말로 규수들, 부인들이 읽을 수 있는 또 그런 부인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덕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규합은 여성들이 머무는 공간 혹은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규합 총서를 쓴 이도 빙허각 이씨다. 조선 최초의 여성 실학자로 꼽힌다. 빙허각 이씨는 영조 때인 1759년에 이창수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로부터 소학과 시경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 영조 때 태어나셔서 정조, 그다음에 순조 때까지 사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자기 집안으로는 좀 이제 양반 집이면서 그런 학풍에 좀 뛰어난 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명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합총서는 빙허각 이씨의 방대하고도 체계적인 학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다양한 지식을 알리려는 규합총서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 모두가 양생하는 선무요 치가하는 요법이라 진실로 일용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부녀가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적었다. 규합총서의 규합은 여성이 머무르는 공간 또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합총서는 그냥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정학 총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으로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생활경제 총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합총서는 총서라는 이름에 걸맞게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합총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사의, 봉임칙, 신가락, 청랑결, 술수락 5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돈에 대한 경험에 나온 대목도 눈길을 끈다. 돈의 가치를 예견한 글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필요조차 없다. 돈이란 날개가 없되 날아다니고 발이 없으면서도 달리는 것이다.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가정생활을 지식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단순히 어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후기에 그 실학자들이 많이 구사했던 연구 방법론인 고증학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을 수용을 해서 그 남성들이
방대하게 구축해 놓은 지식을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눈으로 다시 재구축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빙어각 이씨는 15세에 서유본과 결혼하는데 이 결혼은 그녀의 일생의 새로운 전환기였다. 남편 서유본 집안은 실학파 중 북학파와 관련이 깊다. 또한 장서각이었다.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규합총서라는 책 이름도 남편이 지어주었다. 시댁은 또 다른 빙어각 이씨의 학문적 배경이 되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서유본의 집안 자체가 그 빙어각한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유본의 할아버지인 서명은 같은 경우는 고사신서를 남겼고요. 그리고 서유본의 생부인 서호수는 바로 해동농서를 지었는데 이 해동농서는 빙어각이 본인의 규합청서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유본의 남동생, 즉 빙어각 이씨의 시동생이 되는 서유구는 우리가 임원 경제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임원 16지라고 하는 방대한 그 농서를 남기게 됩니다. 규합총서에서 나타나는 자세한 농사법은 시댁과 남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남편 서유본은 낮은 관리였다. 그래서 빙어각 이씨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가게를 운영하며 고달팠던 것들을 빙어각 이씨는 자식들에게 지식으로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규합청서는 한글로 되어 있다. 삼강행실도는 군자, 부부, 효녀 등 모범이 될 만한 행실을 모아둔 책이다. 이 책은 조선 여성의 필독서였는데 조선의 유교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나타내는 책이기도 했다. 삼강행실도는 여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부덕한 행동을 강조하며 연료가 인생 목표가 되도록 여성들의 행동과 생각을 묶어두고 싶어 했다. 유교 사회에서는 하나의 뭐랄까 그 규범이 되어가지고 남자는 바깥에, 여자는 안쪽에 이렇게 구분을 했고 나중에는 그런 내외법 때문에 사실은 그 노동 일도 다 이렇게 구분고 뭐 성별 분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여자는 규방이라고 하는 그런 안 공간에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여석고는 19세기 조선 여성으로 조선 여성의 풍속에 대한 이야기, 일종의 조선 여성 생활사 책이다. 조선 여인의 사회적 일꾼으로 평가받지 못한 데에는 소극적인 여성 문화, 규방 문화의 영향이 크다. 집안일 중심의 여성 역할을 한정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시대를 뛰어넘은 조선 지식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조선시대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공적 공간에서는 없었고요. 이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교육이 많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뭐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그다음에 그 오빠나 동생들이, 남동생들이 공부하는 옆에서 같이 그 공부할 기회를 얻는다든지 이제 이러한 기회는 있었던 것 같고요. 여성들의 배움의 터전은 조선시대에는 없었다. 배우기 위해선 혼자 정진하고 혼자 깨달아야 했다. 사실 여성의 지식이라 하면 바느질과 길쌈 같은 실용학문이었다. 바느질과 길쌈은 여성의 덕목이었고 그 실력은 그 집안의 부를 가르기도 했을 만큼 중요했다. 그래서 여성은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했다. 바느질을 통해서 옷 지어서 입고 뭐 해야 되니까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계가 아주 어려울 때는 삭바느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해서 그 상당히 노동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바느질은 가족들에게 의복을 만들어주는 노동이자 또한 경제적 생계수단이 되기도 했다. 길쌈은 옷감을 짜는 일로, 바느질과 함께 길쌈은 조선 여성들에게 필수 실용학문이었다. 그래서 길쌈과 바느질은 조선 경제의 축이기도 했다.
집안에서 거의 그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어떤 학문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를 경영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어 온 반면에 여자들이 했던 노동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도 그 생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점에서 숨은 일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넓이가 441보인 정사각형의 땅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전통 수학 풀이법을 보자. 먼저 원래 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 1부터 오름차순으로 빼기를 반복해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이 수를 2배해 다음에 빼고자 했던 수와 비교해 같으면 된다. 21을 빼야 하지만 남은 수가 10.5라 21을 뺄 수 없다. 그러면 10.5를 2배 해본다. 이 수는 빼려는 수인 21과 같으므로 답은 21보다. 이 방법은 개방술 방정식으로 조선의 수학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수식이다. 개방술은 한마디로 고차방정식 풀이법입니다. 예를 들면 정사각형 넓이를 주어져 놓고 한 변을 갖다 구할 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루트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제곱근을 갖다 구하는 방법.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총칭 개방술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여러 갈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홍길주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를 적었다. 어머니는 수학을 상당히 좋아해 산학 계몽을 열람하셨다. 거기에 나온 편분, 적분, 정수 등의 방법을 보시고는 이렇게 번거롭고도 어리석게 풀었을까 하고는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 풀어내셨다. 홍길주의 어머니는 서영수압이다. 영수압은 수학적 직관과 사고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조선판 수학의 정석인 산학 계몽을 보다가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공식을 간편히 푸는 방법을 직접 장안했다. 산학 계몽은 동양의 대표적인 수학책이다. 중국 원나라 때 주세걸이 쓴 책으로 책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 책은 초학자의 입문을 목적으로 쓰였다. 세종대왕님께서 공부하신 책으로 유명하죠. 세종이 31살 때 세종 즉 12년에 1430년인가 그럴 거예요. 1430년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정인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하고 정인지가 같이 동갑으로 31살입니다. 아주 젊은 두 사람이서 수학을 했죠. 이것이 실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세종의 모든 업적의 밑바탕에는 수학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학계몽은 조선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된 서적이다. 1653년 청나라에서 시헌역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때까지 쓰고 있던 칠정산을 쓰려는 학자들과 대립되면서 당파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나 그 싸움은 산학계몽의 공부 대결로서 조선의 수학 수준을 끌어올렸다. 중국은 자기네들의 동양 수학을 갖다 등한시하고 서양은 기하학 중심으로 수학이 발전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400년경에 1400년대. 그러니까 세종 때는 근데 10차 방정식을 풀었다고 실록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세조실록에 보면은 세종 때는 10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지금은 3차 방정식도 겨우 푼다고 한탄하는 그런 임금께 올린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차 방정식을 풀었다는 것은 세계 톱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수각의 아들 홍길주는 조선 최초로 정수라는 말을 쓴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천재적 수학적 기질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어머니 서영수압이다. 서영수압은 어떻게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수학적 재능을 발휘하고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산학자 집안의 여자들은
바느질하고 길쌈보다는 아마 수학을 먼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 가문을 갖다 이어지니까. 그래서 수학자 가문끼리 서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수학자입니다. 예,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수많은 여자분들은 다 수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겁니다. 조선의 산학자들은 집안 대대로 산학자인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초기 교육기관은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 집이다. 그래서 산학자 집안에는 수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성, 어머니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어쩌면 서영 수학 외에 또 다른 여성 무명의 여성 수학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충북대학교. 이곳에선 요리 수업이 한창이다. 재료 다듬는 것조차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오늘 만드는 음식은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전통 음식이다. 양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더하지 않고 옛맛 그대로 재현해 보았다. 전통 밥상에서 후식까지 그 모습은 어떨까? 반찬과 국, 김치, 그리고 다과까지 정성 가득한 한 상이 나왔다. 이 음식들은 반찬 등석에 나온 음식들 중 하나다. 반찬 등석은 한글로 쓴 1900년대 음식 조리서다. 청주 강씨 집안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단순한 집안의 음식이 아닌 반가의 음식을 고스란히 담았다는데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반찬 등속의 간행지를 보면 19세기 말 진주 강씨 집안의 며느리 밀양 손씨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반찬 등속에 소개된 음식은 총 46가지로 김치류, 짠지류, 반찬류, 과자와 떡, 술과 음료,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청주라는 지역을 반영을 하면서도 또 그 집안의 어떤 위치, 그 시대는 조금 약간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 양반가의 음식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의 향토 음식이라기보다는 반가 음식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양반들, 특히나 종갓집은 제사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반찬 등속 속 음식들을 보면 짠지나 김치의 종류가 다양하고 떡, 경과 등 주안상에 좋은 음식 조리법이 적혀 있다. 반가의 음식 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반찬 등속 중에 눈에 띄는 재료가 있다. 바다와 거리가 먼 청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재료다. 바로 조기다. 청주에서는 생선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댁이 그래도 음식을 수준 있게 하는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청주에서 나지 않는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기. 이건 서해안에서 나는 건데 조기를 김치마다 거의 넣었어요. 그러니까 난도하여 써라, 찢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김치마다 조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약 100년 전에 청주에서는 어떻게 조기를 구할 수 있었을까? 서해안에서 잡힌 조기는 바다를 건너 금강으로 들어와 청주의 부일강 나루터까지 왔다. 조기뿐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이 부일강 나루터에 모였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복짠지, 뭐 북어짠지 이런 해산물, 또 문어, 뭐 홍합 이런 해산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것이 상당히 그 음식 문화의 수준이 높았던 집안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에 반가 밥상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반찬 등 속에서 전해진 조리법
그대로를 따랐다. 시작은 김치다. 반찬 등속 속 김치는 재료의 조합부터 눈길을 끈다. 오이 김치지만 우리가 아는 오이 소박이와는 조금 다르다. 속이 부추가 아닌 열무다. 오이의 속을 파서 절인 열무를 넣는다. 열무를 절이는 방법도 눈길을 끈다. 열무를 식초에 절인다. 고춧가루는 넣지 않고 고추를 고명처럼 넣어서 버무려 먹는다. 여름에 먹는 김치인 반찬 등속 오이 김치. 부추가 아닌 열무와 오이가 만난 이유가 있을까? 오이는 여름의 대표적인 식재료죠. 그리고 열을 식혀주는 그런 재료이잖아요. 그래서 갈증을 먹게 해주는 대표적인 그런 식재료가 오이인데 열무를 같이 넣잖아요. 열무가 어리다라는 뜻 또는 열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열이 없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없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탄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그 오이와 열무로 된 김치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열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찬 등속에서 처음 발견한 김치 조리법은 바로 깍두기다. 이제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깍두기. 사실 반찬 등속이 발견되기 전까지 깍두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었다. 깍두기는 갓대기로 표기되어 있는데 물을 네모 반듯하게 깎아서 새우젓과 조기고추를 다져서 넣는다라고 적혀 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조선 후기 김치의 전형을 볼 수 있다. 깍두기, 갓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리서 기록에 깍두기라는 말을 처음 쓴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깍두기는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이지만 정말 문헌에 깍두기라는 그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이 반찬 등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찬 등속 속 화병을 만들어 보았다. 밥을 짓고 쪄낸다. 밥을 치대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질게 밥을 하는 게 중요하다. 화병은 반찬 등속에만 등장하는 음식이다. 화병은 어떤 음식일까? 이 화병이라고 하는 이 떡은 유일하게 반찬 등속에만 기록된 떡이고요. 조리법도 정말 너무 특별한 그런 조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절미 고물에 대한 영역을 좀 더 넓혔죠. 옛날에는 곡류나 콩에 가루를 묻히는 거로 돼 있지만 이거는 단백질 식품인 달걀을 채 썰어서 묻히는 그런 인절미가 되겠습니다. 인절미 고물의 지평을 넓힌 화병. 콩가루 대신에 달걀을 묻힌다는 것이 신선하다. 그리고 당시에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하려는 영양과학도 눈여겨봐야 한다. 달걀 지단에 실파가 들어간다는 것도 고추의 다양한 쓰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치댄 떡을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달걀 지단에 굴리듯 묻히면 완성된다. 이때 흰자와 노른자 지단이 고르게 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릇에 담아낸 화병 위에 푸른 콩고물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색의 조화와 영양의 조화가 모두 아름답다. 반찬 등속 그대로 재현한 가죽나물과 오이 김치 그리고 콩자반이다. 반찬 등속이 조리서 외에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리 비법을 글로다가 써놨다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본인만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후손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학문적인 어떤 그 배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후손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요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반찬 등 속에는 고추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나와 있다. 고추장은 콩과 고춧가루로 이루어져 있어서 옛날 고추장은 떫은 맛이 있었다. 반찬 등 속에는 고추장을 맛있게 먹으려면 설탕을 넣고 곧바로 졸여 먹는다라고 적었다. 우리나라 식재료 중에 설탕이 등장한 것도 드문 일이다. 예전에는 꿀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탕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처음 유입된 그런 식재료로서 매우 신기하고 좋은 그런 재료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탕을 넣어서 먹으라 그러면 요즘 생각하면 설탕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 설탕을 귀하게 여겼고, 그걸 무슨 특이한 뭐라 그럴까, 처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해놨어요. 반찬 등속을 살피다 보니 음식을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계절이나 지역적 특징, 그리고 집안의 역사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음식을 저장하는 과학적 방법이나 먹는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는 배려심도 녹아져 있었다. 이것을 쓴 며느리 손씨는 아마도 대대손손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길 바라는 마음이 반찬 등속을 집필하게 된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되게 보물을 좋아하지만 나는 자손이 현명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글귀를 책 표지 안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기본 정신이 이렇게 잘 살았던 양반가지만 부귀, 영화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현명하게 잘 사람들을 사랑하고 널리 펼치고 이렇게 하는 쪽에도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여성, 억압과 고단함이 큰 삶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여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았고, 가사나 집안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책으로 남겼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벼슬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출세를 할 수도 없고요.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왜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여성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을 찾고 자아를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그에 굴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자신의 어떤 지식과 정보를, 혹은 성리학자도 나오듯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학자, 문인, 여성 실학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훨씬 좋은 여건이지 않습니까? 여성의 어떤 자각이라는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선 지식인 여성.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거대한 사회 변혁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학문을 선택했다. 그리고 학문은 조선의 사회의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들. 지금 현대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